앳된 얼굴의 남성 2명이 들어와 귀금속을 살펴봅니다. 곧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목걸이를 걸고 둘러보는 척을 하더니 갑자기 달아납니다. 차 보는 척 해다가 여기서 그냥 아까 보다시피 얼른 튀어버리니까 나 뒤따라서 강도야 그래서 쫓아나갔었지. 업주의 외침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달아나는 절도범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절도범을 추적한 시민 중에는 학교를 마치고 지나던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귀금속을 훔친 뒤 300여 미터를 달아난 절도범들은 이곳 빌라 옥상으로 도망쳤는데요. 학생 등 시민들은 끈질긴 추격전 끝에 이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옥상 올라갔다 소리 듣고 다 거기서 올라갔어. 시민들이 도주로를 막아놓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17살 A군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던 나머지 10대 1명도 곧 자수했습니다. 부산에서 제보를 해주셔서 도움을 받아서 부활을 했거든요. 요새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경찰은 절도범 검거에 도움을 준 학생 등 시민들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이 구단 소속 투수인 윤성환, 안지만 선수는 마카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호텔에 수차례 꼽혔던 A호텔. 두 선수는 이 호텔 카지노 2층에 마련된 사설 도박장에서 바카라 도박을 즐겼습니다. 이른바 정키빵이라고 불리는 이 사설 도박장의 운영자는 광주 충장 오비파 출신 김모 씨와 대구 대신동파 출신 임모 씨 등 폭력 조직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항공권과 숙박료까지 제공받은 두 선수는 처음에 각각 4억여 원의 판돈을 준비한 뒤 김 씨 등을 통해 칩으로 바꿨고 대신 한 회 판돈의 1.2%씩을 수수료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윤성환 선수는 도박판에서 딴 13억여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오히려 협박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두 선수의 계좌 및 통신 내역을 추적 중입니다. 특히 두 선수가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러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전화 끊으면 되죠. 경찰은 다량의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원정 도박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기 배전함을 뒤지는 30대 여성. 비닐봉투를 꺼낸 뒤 배전함 덮개를 닫으려던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 여성이 배전함에서 꺼낸 건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국내 배송체계집에서 나온 10cm 길이 볼트 속에선 비닐에 둘둘 말린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마약상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식은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많은 양의 필로폰을 보내거나 단기간에 걸쳐 국제 특송을 이용하면 단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볼트나 양초 램프 속에 필로폰을 교묘하게 숨겨 국내로 들여온 일당은 비밀 장소를 정해 구매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추어탕집 화장실도 마약 거래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마약상들은 이런 화장실의 변기안이나 칸막이 위에 필로폰을 숨겨 구매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에서 아이스, 얼음, 작대기 등의 은어를 써가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 구매자를 모았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 전과가 없는 주부나 회사원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와 판매하거나 이를 산 구매자 등 34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한국과 쿠바 야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장내에 울려 퍼지는 대피 안내 방송.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치 목욕탕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에 울려 퍼진 소리가 100만 분의 1로 줄어드는 잔향 시간이 2초 안팎을 넘어서면 사실상 클래식과 오페라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곳 고척돔의 잔향 시간은
무려 4.88초에 달합니다. 사각에 가까운 일반 공연장과 달리 원형으로 만들어진 고척돔은 공사 중 8번이나 설계가 변경돼 낮 공연만 겨우 가능한 정도. 거기가 다목적 공간에서 클래식 공연은 배제가 됐어요. 설계상에서. 클래식 공연은 거기서는 안 하는 걸로 돼.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는 이곳 고척돔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열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올해 말까지 대규모 공연을 하겠다며 대관 신청을 한 민간단체는 단 한 곳. 혈세 2,700억 원이 투입된 고척돔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김일성 정치대학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학교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정은은 군사교원들은 단순한 붓대나 펜대가 아니라 군사교육 혁명의 조타수들이라고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교원들의 남모르는 땀방울과 헌신적인 노력은 결선의 언덕에 뿌려가는 용사들의 붉은 피처럼 고결하고 천길 바닷속에서 찾아낸 진주 보석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셨습니다. 한술 더 떠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금방석에 앉혀 누구나 부러워하게 만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올 들어 빨치산 출신 원로들에게 18번이나 생일상과 선물을 직접 챙기면서 경로정치 행보를 이어가는가 하면 인민 사랑의 선물이라면서 과학자들을 위해 미래과학자 거리를 준공하고 미래과학자 거리는 당 창건 이름돌을 맞으며 우리 당이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는 은종 어린 선물입니다. 최근에는 군부대를 시찰하며 지휘관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군인들의 식탁에 올려놓으라고 말하는 등 잇따라 선심성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포정치의 한계를 체감한 김정은이 취약해진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적 말잔치를 늘어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시세보다 싸고 입지 좋은 집에 사는 것, 모든 서민들의 꿈일 텐데요. 저소득층을 위해 지어주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 정보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삶에 있어서 집이란 우리 생활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6년째 이어지는 전세난에 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거난을 해결해줄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년 전 임대아파트의 최초 건설은 주거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번동에 6,503가구분의 아파트병원, 상체육시설 등 후생 복리시설을 갖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는데요. 주거 고민에 빠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꼭 맞는 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사시는 이호을 할머니 댁을 찾아뵈었는데요. 내가 벌이를 못하니까 그래 좀 힘들게 사는데 마침 이게 돼갖고 여기를 살아 왔더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거긴 또 언제 또 집주인이 또 비워라 또 올려라 기한 되면 또 올려라 그러면 그걸 항상 조바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소년 소녀 가정으로 손주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이호을 할머니. 손주와 함께 살 온전한 방 한 칸 없었지만 임대주택에 온 뒤 집 걱정을 거뒀답니다. 정원 한번 내다보세요. 어디 이런 정원이 있어? 풍경이 좋다. 풍경 너무 좋고. 집 걱정은 물론 아파트 사이사이 꾸며진 예쁜 조경들 덕분에 매일 우울한 생각마저 지울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이고 아름답고 사랑한다. 단기 줘서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맨날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나면 아이고 오늘은 더
색깔이 더 예쁘네. 연지곤지 많이 찍었구나. 아, 신부 단풍인 거예요? 너무 이쁜 거요. 처음엔 파랗더니 이제는 저렇게 막 붉어가가지고. 요새 이제 절경이지, 절경. 10분 정도만 걸어 나가면 산책로와 공원도 있어 언제든지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데요. 이호울 할머니가 살고 계신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인데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답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살펴보셨는데요. 젊은이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집수리에 빠져 있는 젊은 청년. 이곳은 대학생 유상민 씨의 집인데요. 대학생 전세 임대 자금 신청을 하는 게 있길래 그거 신청을 해서 이제 그게 돼서 이제 전세 자금을 받아서 이제 7,500만 원은 전세 자금으로 내고 매달 월세 25만 원만 지금 내고 있어요. 작은 복층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았다는 상민 씨. 지금은 더 저렴한 월세로 공용 공간은 물론 개인 공간까지 마련된 투룸에서 살 수 있게 됐답니다. 상민 씨는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건데요. 전세 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본의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해 더 저렴하게 재임대받아 입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제 전세 임대주택으로 이사 오면서 금전적인 좀 여유도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좀 예전에 살던 데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영구임대와 전세임대 외에도 국민, 행복, 공공, 매입주택이 있는데요. 모두 주거 고민에 빠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이 앞으로 얼마나 공급될 예정일까요? 올해 9월까지 7만 6천호를 공급했고 연말까지 2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각자의 삶과 조건에 맞게 선택의 폭도 넓어진 맞춤 임대주택.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으로 안락한 보금자리 마련에 성공하세요. 네, 골든타임 오늘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곽수정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치는 남편들 때문에 소갈이하는 아내가 또 한 명 늘었습니다.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 씨가 결국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가 그간의 사건일지 정리해드립니다.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부인해오던 개그맨 이경실 씨의 남편 최 씨가 첫 번째 공판에서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즉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것이죠. 이 사건 발생 때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8월 18일입니다. 개그우먼 이경실 씨 남편 최 씨가 진해의 아내인 A 씨를 차량 내에서 음주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는데 10월 6일에 검찰이 최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최 씨가 피해자 A 씨에게 잘못했다. 이런 내용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최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최 씨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내 남편은 잘못이 없다. 그 사과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 A 씨가 우리 가정을 파탄에 몰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문을 배포한 겁니다. 네티즌들의 비난은 거세어만 갔고 피해자 A 씨가 문자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피고인 최 씨와 이경실 씨는 오히려 더 궁지에 몰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첫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 최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상 이 재판은 곧 끝날 겁니다. 피고인 최 씨,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개그우먼 이경실 씨, 어쨌든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 스타로서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성추행 네.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아내 이경실 씨의 충격이 가장 크겠죠. 그동안 이경실 씨는 우리 남편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런 일 할 사람 절대 아니다.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 거고 진실은 꼭 밝혀질 거다. 남편의 곁에 끝까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심경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인으로서 이해가는 측면은 있어요. 어쨌든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부인으로서 그 남편을 믿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경실 씨가 일반 개인이 아니고 공인 아닙니까? 근데 공인인데 사실 상황을 보면 그 당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우리 남편이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만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만 그냥 있는 게 맞았을 텐데 굳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남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를 뭔가 이경실 씨 가족에 대해서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실 씨가 어쨌든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피해자는 바로 한 그 주간지, 네. 월간지와 인터뷰를 갖고 그때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졸다가 깨보니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 차 안에서 육중한 남자의 몸이 느껴졌다. 그리고 약간 내용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상의가 벗겨져 있었고, 네. 뭐 더듬고 있었다. 예. 얘기도 했고요. 미친 듯이 뛰어나갔다. 저렇게 뛰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부상이 발생했다는 건데 문제는 최 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 상태였다. 그러니까 술이 아주 많이 취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금 이렇게 형량에 대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앵커께서 이 부장판사는 봐주시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절대 안 봐줘요. 형량이 달라집니까? 절대 안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냥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 술에 취했습니다. 명정상태요, 심심이야. 주장은 다 합니다. 그렇죠. 모든 변호사나 피고인도 주장은 다 해요. 예.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서 조금 감형해주는 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가중되면 가중됐지 전혀 감경 안 해주니까 그건 그냥 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술이 얼마나 먹었든지 이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내가 성추행했다는 게 전혀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면죄부와 관련해서 하나가 더 궁금한 게 이 공판에서 최 씨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블랙박스 삭제 등의 쟁점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블랙박스의 삭제가 지금 혐의 인정으로 어떤 쟁점 여부가 무의미해졌다면 그 전에 사실 만약 블랙박스를 삭제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좀 나쁜 죄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만약에 삭제를 했다면 이제 증거인멸이거든요. 예. 증거인멸은 본인의 어떤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 최 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블랙박스를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의삭제 여부를 가렸을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죄질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니까요. 근데 본인이 모두 이 범행을 자백을 한 상태에서는 굳이 이제는 블랙박스 삭제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쟁점이 아니게 된 겁니다. 아마 자백을 한 데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내가 유죄는 확실하고 이걸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무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럴 바에야 빨리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게 형량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2차 공판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인데 피해자이자 고소인 A씨죠.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적어도 이제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네, 수면제 30알을 한꺼번에 털어넣은 적도 있었고 어떻게 될까봐 딸아이가 자기 손목과 피해자분의 손목을 실로 묶고 잠을 잔다라고 저 대목이 참 와닿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딸아이가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 이 피해자가 이렇게 되는 데는 이경실 씨의 어떤 기자회견은 저는 제일 컸다고 봐요.
왜냐면 이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보도된 게 아니거든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고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약간 잠깐 나오다 말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사건이었는데,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경실 씨가 보도자료 뭐 배포하면서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 원문 보시면, 야, 그 여자가 뭐 우리 가족에게 뭘 요구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당한 것도 창피한데, 그 내용이 낱낱이 공개가 됐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보면 소위 꽃뱀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 어떤 여자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실 씨뿐만 아니라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도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할 듯합니다. 20대 여성 2명에게 약에 탄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씨.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으로 알려졌는데 좀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계획된 범죄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난주부터 SNS상에서 뭐 일종의 정보지라고 하죠. 많이 돌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탑스타, 한류 스타이자 이제 월드스타인 그 배우, 남자 배우의 뭐 여동생이 미스코리아 출신으로서 뭐 이랬는데 그 여동생의 남편이 소위 말하는 뭐 약을 먹이고 네. 강간을 했다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아마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아마 공식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상황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미스코리아 출신의 이 여자의 남편과 또 네. 하나 골프 선수 출신의 남자 이제 2명이 여자들과 같이 이제 동석을 해서 술자리를 갔다가 소위 말하는 일종의 뭐 아티반정 같은 항우울제를 술에 타서 정신을 잃게 한 후에 성폭행을 했다. 이제 이 혐의가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성폭행 혐의는 그동안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불법으로 약품까지 직접 구매한 게 맞다면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당사자는 구매한 건 아니다. 지인에게 건네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이 네. 되고요. 아마 약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네. 이 약이 인터넷에서도 뭐 제조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고 있는 그 약이라고 합니다. 저 아티반이라는 네. 건데요. 예. 이제 수면제 같은, 그러니까 잠 안 왔을 때 처방을 일단 받는 건데 저것만 먹으면은 강도는 세지진 않지만 일종의 이제 뭐 항우울제라든가 또 다른 약품과 섞었을 경우에는 뭐 환각 내지는 이제 저게 아주 증폭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에도 저 약이 아마 사용됐을 것이다. 네. 나오고 있는. 특수강간 혐의 외에 마약류, 이 약이 지금 마약으로 약간 분류가 되는 약이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지금 그렇죠. 추가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약을 어떻게 구했냐 그런 문제인데 지금 뭐 본인은 지인한테 받았는데 내가 뭐 이런 목적으로 쓴 건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마약류에 해당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지하고 이것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씀씀이가 아주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정철진 평론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저도 좀 내용을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네. 일단은 내용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이고요.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0세가 대상입니다. 근데 소득 부분이 있어서 중위소득 60%.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서 그 4명 빼고 6명 밑에가 대상자가 되는데 저 중에서 미취업자에게 이제 많게는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대신에 아마 저 정도의 지금 미취업자가 약 한 50만 명 정도 이상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중에서 3천 명에게만 돈을 지급한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 예산에 90억 원을 편성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과연 이 정책이 통과가 된 겁니까? 그렇죠. 아니, 예산이 됐습니다. 예, 배정이 된 거니까 네.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연 복지 정책이냐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고작 3천 명이니까. 3천 명이면 해당 50만 한 명의 0.9%, 예, 6% 정도니까 그럼 이게 복지가 아니면 부조냐? 그런데 이 부조라는 것은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굉장한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또 동의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공적 부조도 아닌 것이고 복지도 아닌 것이고 그럼 이게 청년 지원이냐 그것도 아닌 것이고 성격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0.6%에 들기 위해서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또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써야 거기서 된다고 뭔가 또 그러더라고요. 스펙 경쟁이 예. 있어야 되지 계획서를.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다른 청년층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의지를 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추진을 하고 있는 성남시의 청년 네. 배당 정책과는 정책 취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릅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예. 선별적이. 서울시는 선별적이다. 예, 근데 저거는요, 성남시는? 정책으로 보면은 정말 저는 한 30점도 못 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실업이 국가적인 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도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구사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은 직업 훈련을 통해서 직업을 알선해주는 쪽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 실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직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이 미스매치거든요. 청년들은 구직난이라고 하지만 또 예.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구인난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스매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취업하는 사람에게 거기다가 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거는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만요, 저런 식으로 해주면 저것만 받아먹고 취업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6개월간. 네. 전 의원께서 이제 방금 말씀해 두 가지가 이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청년 일자리가 하나의 20대 절벽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 많은 대학생들이 한 7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고 있는 상황. 네. 우리나라 일자리 한 2천만 개 중에서 300만 개 정도밖에 양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전문대졸 이상이 한 1,8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이 직장을 못 가지니까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포퓰리즘론이냐 아니냐는 말씀인데, 하나는 청년 일자리 펀드라는 게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청년 일자리 펀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마치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 일자리 펀드도 사실상 일종의 포퓰리즘적 성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뭐 펀드가 수익을 내면은 펀드를 낸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도네이션식으로 무조건 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청년에게 뭐 0.6%인가요? 그분들에게 네. 어떤 뭐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건 서울 시민들이 낸 돈으로 서울시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네. 이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박원순 시장께서 어떤 서울 시민들의 의견에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는 상당히 좀 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모호하다는 게, 이게 앞서 이제 성남시의 청년 이제 수당 지급 계획과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건 성격이 진짜 명확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29세에는 무조건 분기당 25만 원씩 100만 원을 준다는 거니까, 뭐 재산이건 뭐건 상관없이 다 주게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건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격은 명확해요. 이게 옳다 그르다. 네. 네. 그래서 서울시의 이번에 청년 수당 지급 계획을 보면은 이걸 뭐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데, 선별적 복지를 또 이런 걸 가지고 선별적 복지라고 하지는 또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는 부조 제도가 있어서, 그럼 실업 부조 제도냐? 부조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아서 재정이 탄탄할 때 그냥 부조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서울시가 또 그런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이번에 서울시의 이 수당 계획은 무슨 정책이냐, 이게 애매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저 청년 실업 문제, 저는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 포함해가지고요, 평균 대학 재학 기간을 보면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6년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졸업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휴학을 하고 졸업을 늦추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졸업하고 백수로 그게 2년, 3년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재학생으로 있는 게 낫다. 사회적 신분이나 나중에 자기 이력서 쓸 때 낫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상은 졸업 이후에 취업 준비생하고 같은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만 졸업만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토록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취업 준비생에게요, 아무 조건 없이 이거를 50만 원을 주면요, 오히려 그런 현상을 더 부채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모럴 해저드를 전 조정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도덕적 K. 네, 지금 실효성 문제,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들도 비슷한 네. 질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대권 행보를 위한 어떤 정책들, 선심성 정책들 아니냐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아이서울유, 굉장히 또 이것도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여론조사를 했더니 절반이 넘는 반대한다. 57% 정도 나왔죠. 네. 박원순 시장이요, 좀 급했어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박원순 시장이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건 물음표거든요.
당신의 서울은 컨셉이 뭡니까라는 거에도 물음표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박원순 시장이면 3선을 하든 대선을 나오든 결국 서울시에서 무엇을 했냐가 정책, 그 결과로 평가를 받을 텐데 내놓은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청계천처럼 거대한 거 할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서울역 고가 만들고. 이름 잘 쓰고도 하이솔 이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 청년, 이게 포퓰리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천 명을 돈 퍼주는 이런 가벼운 정책들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번 달 말 되면 또 서울역 고가 철거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저는 서울 유가 나왔을 때 아이유가 서울에서 뭐 행사하나 싶었어요. 뜬금이 없었고요. 서울역 고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것도 이제 뉴욕에 있는 하나의 그 고가 그렇죠. 그 폐교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박상훈 소장 오늘 안 나오셨지만 많은 세계 주요 도시를 다녀보면서 하신 말씀이 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저 서울시 고가가 개발을 했을 때 남대문 상인과 그다음에 저 고가에 놓여진 상인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또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적인 어떤 교통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시 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서울시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없고 서울시장이 나오는 의견들만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이 진정한 진보주의적 정치가고 또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면 다수의 의견을 담아서 그 의견을 하나의 그 서울시의 시정으로 내놓는 것이 좀 더 국민들이 보기에 안정적이고 의존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말이에요. 원래 그 콘크리트 이런 거는 되게 싫어했잖아요. 이명박 전 시장이 그 청계천 하는 것도 막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시장 되기 전에 그 한강 보호도 그 철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세빛둥둥섬도 공사 중단시켜갖고 한참 만에 된 거고요.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그 오세훈 때 시작한 거 중단했다가 겨우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시행정 콘크리트 뭐 만지는 건 안 하겠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초심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때 하셨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했는데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는 29일 0시를 기해서 서울역 고가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보다 깊이 있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정철진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영남대 강연이 무산된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학생들이 먼저 요청해서 강연을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학 측이 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뭐 그런 일은 왕왕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 대학이 영남대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저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설에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때 이사장을 지냈던 학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준 최외출 교수가 지금 아마 저 대학의 부총장으로 있을 거고요. 저 영남대학은요. 새마을 대학원이라고 하는 특별대학원, 특수대학원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까? 정말 박정희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우리 학교, 내 학교 이렇게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학교인데 저기서 먼저 요청을 했다가 또 그 취소를 한 거 보니까 뭔가 정치적인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학생들의 요청으로 강연을 하려고 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가장 좀 다소 황당한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채널A와 통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달 전에 국회를 방문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서 특강을 확정했는데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말씀하셨듯이 영남대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영남대가 이슈가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을 했었고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좀 약간의 껄끄러운 관계라는 측면이 부각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교 측이 그런 걸 고려했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요청할 때는 이제 대학 지도부에서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정보로 잡혔고 이제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스타일이 또 가서 그냥 맹탕 강연할 뿐이 아니고 틀림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소신 있게 할 거란 말이에요. 뭔가 메시지를 던질 거다. 그렇죠. 언론에서 보도될 거고. 그러면 이게 뭐냐? 누가 했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지난 10월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얘기하면서 찍어내기 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네. 그 이외에도 뭐 크고 작은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뭐 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속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여러 번 이제 그런 대통령이 거스른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8월인가 이제 대구시에 가서 행사에 갔는데도 그 당시에 대구시 의원들을 아무도 안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뭐 그 심증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통령께서 보기 싫은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얘기가 있었고 네. 그 후에 이제 물갈이를 한다는 얘기 있어서 그런 기류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네. 대학 지도부가 더 다른 청와대 기류나 이런 것을 봐서 이번에 취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강을 취소당해본 적 없으시죠? 저희는 없죠. 네. 어때요? 예, 특강 취소당해보면 아주 기분이 황당합니다. 아주 떨떠름하죠.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겠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특강이 취소됐지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 특강을 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지금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강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 동아일보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휴게실에 잠깐 대기실에 보면 추정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네. 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영남대라고 그 하나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성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정치외교학 학생들이 국회까지 가서 유승민 의원을 만나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승낙까지 한 그 특강을 취소했다는 것은 영남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명예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결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영남대 최외출 교수가 지금 부총장으로 네. 재직을 하고 있다고 아까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난달 환경부 특강 때도 이 최외출 교수가 좀 논란을 네. 일으켰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요, 한 10월 15일에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내에서 특강이 있었어요. 최혜초 원내대 총장이. 제목은 뭐였게요, 내용? 새마을운동. 네. 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윤석열 장관이 당연히 당시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야, 귀환부로 어렵게 모였으니까 반드시 다 참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국별로 참석 인원까지 체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청사 내에서 서울로 출장 간 사람들 빼놓고 거의 대부분이 참석해서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네. 강연 들을 수도 있죠. 출석 체크도 했다고요? 네, 출석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청사가 저 강연 들으려고. 새마을운동 뭐 강연 들어야죠. 근데 뭐 최혜출 총장 야 내가 가니까 다 모아 뭐 이렇겠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겠어요. 아마 환경부에서 알아서 그랬을 거라고요. 과연 이런 것들 환경부에서 이렇게 야 최혜출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우시고 새마을운동 강연하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다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과잉 의전이 네. 과연 이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최혜출 뭐 부총장이 그냥 그렇게 한숨밖에 안 실세입니까? 그렇게 비선 실세입니다. 실세. 예, 비선은 아니고요. 네. 뭐, 그거 다 아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참모라는 네. 거는 뭐, 알만한 사람들 다 네. 아는 건데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그 휴가를 받아가지고 홈커밍 데이라 해갖고 고향에 와갖고 공식적인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난 게 딱 두 번인가 있었는데 한일 관계 어떤 세미나였고 두 번째는 저 최회출 부총장하고의 회동이었어요. 그게 네. 새마을 그때부터 요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유엔 가갖고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해서 그렇죠. 역설을 하고 네. 오셨잖아요. 그 준비 모임이 당시 그 휴가 온 한국으로 고향으로 온 네. 그 반기문 총장과 최혜출 부총장이 만나서 바로 얘기한 핵심 내용이 뭐냐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최혜출 부총장이 이 정권에서 갖는 위상 그 한 사건만 봐도 느껴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른바 배신의 정치로 찍힌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라고도 하고 양다리 정치라고도 표현하는 것도 네.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인데요. 네. 석 달 전 8월이죠, 바로. 그렇죠. 원래 새누리당 입당한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네. 정치권이 아주 네, 이른바 시끄럽습니다. 뭐 팩스 네. 입당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입당할 때 이제 뭐 팩스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니면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당할 때 당사에 가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네. 대부분 이제 서류 써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팩스 입당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냐면 살짝 모르게 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어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 그러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남자 이렇게 돼 있고 신복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평생을 이제 국정원에서 몸담고 있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새정치연합과 계속 괴를 같이 해오고 그렇던 인물인데 거물이죠. 사실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짝 이렇게 입당했느냐. 이 부분에는 이제 팩스 입당이라고 비판하는 것 같고요. 적어도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정치 노선을 바꾼다고 한다면 적어도 당당하게 나와서 사실 기자회견을 하거나 네. 본인의 이 노선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짝 한 거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뭐 배신의 정책이다, 양다리다 모르는데 저는 뭐 배신 뭐 이렇게까지 뭐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국정원장까지 지냈는지 저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개탄스럽고요. 이분이 저기 아니에요. 2007년 그 12월 19일 대선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그 전날 북한에 가갖고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만나갖고 다 대선 상황 보고를 한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그렇죠. 이명박이 될 것 같다. 이명박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왜 했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보험을 들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그쪽으로 왕쿠션 통해갖고 이명박 그 정부 그 귀에 들어가길 그런 걸 생각하고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저거는. 그래서 무슨 배신의 정치학이 아니고요. 깃털의 정치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깃털의 정치학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NLL 대화록이 공개가 됐을 때 그 이유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새누리당은 사실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아쉬울 게 없는 그래서 환영의 입장을 좀 밝히지 네. 않았습니까? 아니 뭐 누가 들어온다는데 정직 국정원장이 들어온다는데 거기다가 전 정부에서 활동했던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 들어온다는데 막 싫다할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크게 보면 과연 이 김만복 원장의 입당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진짜 새누리 들어오려면 아까 이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참여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국정원장을 지냈으나 지금 나의 생각해보면 그 노선이 내가 바뀌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입당하면 모를까. 뭐 그렇게 되면 당사에서 기자회견 한번 해야죠. 그게 아니니까 도둑처럼 쓱 팩스로 하나 내고서는 더군다나 입당해놓고서는 이번에 재보선 때는 또 새정치화라 후보 도우셨다면서요. 예. 이게 뭔가요? 양다리 정치인가요? 과연 이 김만복 원장이 그동안 언론에 보여줬던 태도나 국민들이 김만복 원장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분의 어떤 입당에 새누리당 전력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관련해서 새누리당 측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정말 핵심 국정원장이나 핵심 직위에 있던 사람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거는 그래도 새누리당을 가야 뭐 자기가 활동들 하든지 그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네, 결국 총선 네. 때문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지배적인데 당장 지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출마 고려하고 있는 곳이 부산 해운대 기장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래서일까요? 5일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정원장으로서 사회적 지탄받는 무리를 일으킨 행동 여러 번 했고 이번에 좀 떳떳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식 입당의 변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도둑 입당한 거다.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더 황당해한 것은 바로 10월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는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리고 이제 뜻이 없다. 접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당비를 내고 있었죠. 당비를 내고 있었고 8월 달에 입당을 했고 더 황당한 건 12.8 재보선 지원 유세까지 나갔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하태경 의원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떳떳하게 이러이러해서 저는 새누리당을 입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본인의 정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찬반이 있을지언정 비난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황진아 사무총장이 얘기했처럼 새누리당의 전력에 도움이 되는 건 맞겠죠. 어쨌든 정직 구조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건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쳤다는 건데 이게 새누리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종의 노크 기순을 하려면 제대로 노크를 하든지. 노크 기순. 해야지. 그런 걸 보면 아까 우리 신재 전 의원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 했는데 우리 정치권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나 저 같은 생각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말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게 입당을 하려면 저런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펼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국정원장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저거를 팩스로 뭐 아까 이용호 교수님 말씀대로 팩스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어떤 자기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철학을 밝히지 않고 새정치연합의 어떤 선거운동도 지원을 갔다가 또 몰래 입당을 했다가 저런 사람을 황진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환영한다 이런 발표하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이게 득인지 실인지 독인지 아마 고민이 좀 될 거예요. 근데 헷갈릴 것 같아요. 의문이 드는 것은 그 김만복 전 원장이 그 입당을 할 때 팩스로 그냥 아무한테 설명 않고 보냈겠습니까? 적어도
조직을 담당하는 부총장이든 뭐 총장이든 저는 뭐 얘기했을 네. 거라고 봐요. 저 네. 인물이면. 그럼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을 텐데 뒤늦게 이제 언론에 사실 흘렸거든요. 사실. 언론에 흘린 이유가 뭐냐? 결국은 좀 언론의 반응을 보고 이걸 좀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도 이것도 역시 새누리당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하다. 처음부터 이런 분이 입당을 타진해 왔는데라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미 와서 이제 해놓고 나중에 릴리스한 이 부분도 그렇고 뭐 김만복 의원을 이제 김만복 원장을 옹호를 한다면 저는 평생을 사실 국가정보원이라는 데 몸담고 있었던 분들의 성향은 대부분 아주 극우 보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당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보 쪽에. 그런데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념 안 맞는 새정치에 몸을 담고 이제 충성하다 보니까 도저히 결이 안 맞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네. 고민.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충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8월 27일이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갖고 이제 한참 얘기할 때고요. 그래서 아마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저는 총선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국 김만복 원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뭐 통치 뭐 기밀 이런 것들 갖고 대선 때 좀 자기가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나.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총선인데 5개월이 앞두고 어제 또 뜨겁게 떠오른 지역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지금 지역구죠. 노원병 출마를 결심했다는 소식 한때 전해졌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고민 중이라고 다시 얘기했어요. 저건 인정한 것도 아니고 부인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아주 대답을 한 거죠. 뭐 고민하고 있겠죠. 아직 뭐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뭐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비대위원회 지내긴 했지만 뭐 출마 경험 한 번도 없는 건데 지금 출마도 그냥 출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적장과 일척 정말 그 건곤일척을 승부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고민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고민하고 있다는 그 지점이. 근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그 삼자 구도로 하면요 네. 충분히 그 승산이 있죠. 그러니까 2008년에 그 저 지역구에서 이제 홍정욱 씨가 그 당선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홍정욱 후보가 당선될 때 보면요 야권 분열이 돼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또 노회찬 후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홍정욱 후보가 그 어부질이 좀 이렇게 얻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안철수하고 노회찬하고 야권 분열이 되면은 이준석 씨로는 뭐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1월까지 고민하게 되는데 저 1월이 참 재미있는 시한입니다. 뭐냐면 아마도 그 방송 출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출마 의사를 피력하면서 일단 방송 활동에 전념해서 인지도를 최대한 높이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월까지는 방송 열심히 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나왔던 게 지난달 11일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때는 안철수 의원과 오차 범위의 접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15일 정도가 더 지나서 10월 28일에 10월 30일인가요? 여론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지금 이준석 네네. 위원에 그러면 대한 굉장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하나는 압도적이에요. 39.1%로 1위를 올라갔어요. 달리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허준영 의원이 노원 배령에 나왔지 않았었습니까? 안철수.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살 때라서 노원병의 허준영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아마 그 여론조사 때는 아마 처음에는 허준영 의원이 상당히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왔다가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랬죠. 이게 40대 60 정도로 이렇게 아마 뚜껑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은 대권 주자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문재인 대표와의 어떤 혁신을 놓고 다투는 모습 또 경쟁하는 모습이 과연 노원병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칠지에 대한 하나의 판단, 이 판단은 쉽게 내리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이준석 새로운 젊은 기운이고 또 이분에게 겨룰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의 또 초등학교를 그쪽에서 다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연고도 있고 하니까 이분에게 어떤 노원병에 계시는 주민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건지 아니면은 서로 비슷한 건지를 놓고 볼 때 이준석 의원도 만약에 적장을 무너뜨리게 되면 차차기나 뭐 하여튼 유망한 대권 주자로서 정치가로서 길을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은 스스로가 많은 내용들을 잘라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잘라놨고 또 민주당 안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의 자신의 운신의 폭도 제한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계성이 내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을 어느 쪽에다가 줄지에 대한 것은 또 하나의 걸림돌인 것 근데 같아요.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저거는. 나가서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된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저 딴 데로 못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나올지도 모르고 나왔을 때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붙여봤더니 이렇게 박빙해. 뭐 이 안철수가 질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데 안철수가 딴 데로 가봐요. 네. 그 뭐가 돼요? 할 수 없죠. 이준석 무서워서 도망간 것뿐이 안 네네. 돼요. 그런데 이준석 씨가 도전해갖고 안철수를 누르면요, 그거 자체가 아주 대박이고요. 그 다음에 지더라도요,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기는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로는요, 거기 가갖고 안철수와 딱 가깝게 저도요, 그건 정치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다. 예, 잃을 게 없는 선택이에요. 저도 뭐 동감이고요. 이준석 전 위원장이 내년 1월까지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기가 3파전이 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노회찬 야권 단일화가 될 건지 말 건지. 노회찬 전 의원이 아마 저 주소를 거기 옮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3파전 갈 경우는 묻는다는 생각하고, 지금 신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양파전으로 가도 이겨도 저도 사실 꽃놀이 패고 믿자 본전이기 때문에 네.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고민이 되는 것은 안철수 의원일 겁니다. 본인은 이제 사실 내년 총선은 뭐 잊어버리고 그 다음 대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난 네. 상황인데, 이 지점에서 그러면 붙어서 이준석 의원을 할 거냐 여부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고민하는 것은 그런 비주류와 신당을 차라리 차려서 네. 거기에 간판으로 쓰고 비례대표로 빠질까, 그런 출구를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것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